2.8% 중에 2.2%가 다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오늘 4% 오르지 않나? 코스닥이? 아니, 코스닥은 그런데. 아니, 뭐 2차 전지로 오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점점 더 커져요. 왜냐면 내년에 저는 이제 사업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야, 네. 이렇게 되면 돈을 벌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솔직한 생내로. 근데 그렇죠. 보통 증권사라는 게 뭐 탐욕스러운 집단처럼 얘기를 하지만, 보통 증권사가 돈 벌 때는 경기 좋을 때고, 전반적으로 개인들도 돈을 벌 때 우리도 버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뭐 증권사라는 게 개인들이 거래가 잘 돈 벌면서 늘지 않으면 차 타기 힘든 구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 시장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인데,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환이에요. 네. 왜 우리 원달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1350원, 막 이게 굉장히 어쩌면 원화가 약한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에 좀 약간 개선되면 1100원 근을 향해서 가고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요즘 고민이 원달러 자체, 레벨 자체가 바뀐 거냐.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이제는 강해져봤자 1200원 된가? 1200원, 저는 12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세게 보는 사람들은 1300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300원, 좋게 보는 게. 연평균 환율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평균 환율이 1,300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금리 차 뭐 아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이유는,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라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근데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레벨 자체가. 그러면은 한국이 아무리 한국 제품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그 성장의 한계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이 수출을 여기서 늘어나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과거에 2015년이나 이럴 때하고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낮다라고. 아까 그러면 신센터장이 말했던 수출의 절대 규모 자체가 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규모가 줄어서. 예. 환율 자체가 그러면 원화가 강세돼봤자 그렇죠. 일본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네. 그렇죠. 일본은 그나마 자기들이 내수가 있지. 네, 내수로 버티는 건데, 한국은 그것도 좀 너무 약하거든요. 한국은 GDP에서 내수 규모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50%. 그러면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니까 매력적인 저희 주식시장의 진입 환율대를 예. 우리가 작년 10월에 한 1,440원 예. 이렇게 봤었잖아요. 예. 뭐 그 정도 레벨이 또 올 수도 있다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다라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은 내년 같은, 특히 올해 연말에는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내년까지 보면은 사실 금리나 이런 불확실성 요인은 생각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겠네.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확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원화가 또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냐 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상대 성장률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탄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베네핏을 받는 기업들은 몇몇 있겠지만, 환율이 여기서 뭐여서 1,300원에서 바닥을 잡고 1,200원, 1,100원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서 뭐 안정적일 수는 있죠. 근데 그 안정적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우리가 되게 이제 잘못 알려진 미신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에 원화가 약하면 수출주가 잘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원화 강해질 때 수출이 돈 벌어서 그쵸, 그렇지. 그쵸. 사실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건데 그쵸. 이렇게 되면 수출이 좀 개선돼도 원화 강세 요인이 강하지 않다는 거네.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원달러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엔화 때문에 조금 수출의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엔화가 최근에 약간 강세로 돌지 않았나? 아니에요. 약세로 계속. 그랬나? 가니까 저번에 이게, YCC 하고 난 뒤에도 그랬나? 내가 좀 헷갈렸어. 예, 그게 나왔어. 지금 거의 150 쳤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한 3일 동안 원달러만 급락을 하고 나머지 통화들이 안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난 그래서 착각했네. 나 엔화가 좀 제자리 찾아가나 했는데. 금요일 기준으로 원엔 환율이 880원이었어요. 원래 1,000원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긴 게, 근데 여행 갈 때 여유 있게 엔화 바꿔놓는다고 엔화 강해질 거 알고 살았는데, 이거 뭐 완전히 계속 엔화는 완전 죽을 쓰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야, 그럼 엔화로 미국채 사는 것도 완전 쇠시네, 진짜. 지금 완전 완전 쇠시네. 완전 실패했어요. 그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신생 생각은 어떤데? 엔화요? 엔화는 그 엔화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일본 애들은 사실 많이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엔화가 더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다분히 근데 이제 엔화가 또 강해지려면 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져야 엔화가 강해지는데, 그 시점이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기승정 마지막에 결국은 또 세계의 어쩌면 정책 결정의 연준 얘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오고 있는데, 연준이 우리 우영 연구원 하우스 뷰는 지금 내년 중반 이후에 내린단가? 지금 어떻지? 하반기요. 예. 하반기로 늦춰졌나? 네. 근데 이제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칼럼 쓸 게 있어가지고 미국의 금융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이게 미국채 10년이 이렇게까지 치솟아 있는 게 그렇게 많은 현상이 아니었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그 특이한 사례고, 그 국면을 굳이 찾는다면 아서번즈 있을 때요. 그 당시 70년대. 그쵸. 73년에 오일 쇼크 나고 중동전쟁 나고, 예. 72년에 결국 우리가 브레튼 이제 붕괴되고 그 어떤 혼란기에 나왔던 어떤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나왔던 네.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렇게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미국채 10년이 내려왔자 4% 이상이라면 예. 이런 게 오히려 적절한 질문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리가 저도 그래서 최근에 4.5%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해보면 미국이 내년 실질 성장률이 1.5%인가? 약간 또 하향 조정될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내려가 봐야 3%라고 잡으면 1.5 더하기 3 하면 4.5%거든요. 10년물이 4.5%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사기보다는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구촌이었잖아요. 이젠 지구촌이란 말 잘 모를걸? 지구촌이었기 때문에 더 낮은 원가, 더 낮은 생산 지역 이런 걸 찾았는데, 지금은 더 낮은 데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수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싱의 문제, 성장률이 아니라. 그래서 4.5게 되면 미국채도 상당히 많은 드라이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채권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3분기에 성장률 4.9% 나왔어요. 시장에서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점이지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9%인데 기준금리보다 높아?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5.5%보다 연율이 명목이 4.9%는 낮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기준금리보다 명목 성장률이 낮았던 구간이 잘 없습니다. 과도한 긴축을 했을 때는 기준금리보다 명목 성장이 낮은 구간이 나오는데, 그 코로나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IT 버블 때라든지 90년대 중반이라든지 그때 채권 대학살 했을 때 그때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다 보니까 물가도 보지만 고용, 경제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의 수준이 아직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 다만 내년 중반에 갔을 때 지금보다 낮아졌을 거고, 낮아지게 되면 성장이 3분기 연속, 4분기 연속 기준금리를 하회한다? 그러면 성장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는 게 내년 상반기. 당신 말은 지금 내년 뒤로 가면 아까 반도체 얘기한 것도 들어보면 네, 내년 하반기로 가면 그러한 흐름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다. 네, 오히려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탑다운에 봤을 때는 유동성이 함수니까. 차트하고 동일하고, 유동성은 연준의 금리를 내려주는 사이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반도체 지금부터 볼 게 아니라 워낙 지금은 다들 기승전, 그래서 뭐 사 반도체거든요. 근데 저희는 반도체 사자는 얘기는 안 해요.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인 자동차를 사놓고, 그러다가 내년 빠르면 6월 FOMC부터 뭔가 금리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준다라든지 이랬을 때가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하자. 아니면 그때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신념물 이런 게 조금은 더 하방의 압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강 팀장 생각은 어때요? 아직도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시장에서 아직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세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 얘기한 거야. 아까. 예, 외사 같은 데서도 수정했다라고 그러면서 100bp, 150bp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꽤 많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 2차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분기에. 그렇게 보면은 내년 4분기? 예, 3, 4분기 합쳐서 한 2-3차례? 그러면은 50bp에서 75bp거든요. 저는 25bp 이상 안 내릴 것 같거든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연준의 정책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금리를 내렸던 우리가 기억이 있잖아. 그죠. 근데 경기 침체는 안 오겠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데 문제가 그러면 생겼다. 금리를 그래서 나는 하여튼 베이비 스텝 정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 때는 어땠었지 시장이? 그때는 미국만 좋았어요. 그 얘기하는. 네, 미국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버텨주고 나머지는 안 되는 죽어가는 거예요. 장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유로존 작살나고 네. 그럴 때 아니야. 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랑 달라요. 그래서 경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데 CBO에서 내년에 자연 실업률을 4.4%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4.4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예요. 그러면 3.9 이론적으로. 그렇게 올렸어. 그럼 언제 올렸어요? 3.9. 업데이트 들어가. 한 1년 된 것 같아. 한 반년, 몰랐어. 반년 정도 4.2였거든요. 근데 이걸 4.4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 고용은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전 고용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한 5%포인트가 남은 거네. 네. 여기서 고용이 더 많이 악화돼도 별로 액션할 이유가 없네. 액션을 할 이유가 없죠, 연준에서. 근데 왜냐면은 그 80년대에 연준의 이제 목표가 경기가 하나 포함됐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때 경기가 포함됐던 이유가 완전 고용 얘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예요. 딴 거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4.4가 나는 최근에 그 일자리로 사람들 많이 돌아오고 그다음 해고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되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저도, 내년 상반기에. 뭐.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 그러니까 고용은 경기니까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내년 한 6월 정도지 않을까. 빠르면. 금리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얘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연말에 딱 가서 봤을 때는 많이 내리진 않을 사람들이 거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높을 거라는 그치. 거죠, 금리가. 내려봤자 한 4점 후반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중소형 기업들이 안 좋죠. 중소형 기업도 안 좋고 이머징에 파급되는 효과도 이머징은 안 떨어지고. 좋고 왜냐하면 중소형은 여전히 좋고. 금리 차는 있고.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한 게 좀 약간 그 내년을 바라보고 얘기한 건데 마지막으로 당장이지 당장 11월, 12월, 1월, 2월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네. 하여튼 오늘 이제 폭발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제 네. 위로 이제 폭발을 했고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바닥치고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부에서는 또 아무래도 여의도 쪽 시각은 이런 걸 좋게 바라보진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은 알 수 없잖아요. 알수 우리가 지금부터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산군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쌤부터 얘기해보자. 채권을 사놨어요. 따박따박 월 단위로 돈이 들어오더라고. 채권 뭐 샀는데? ETF로 미국채 살 수 있던데요. 그러니까 미국 그 국채가 안정이 되면서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 국채 일드가 하락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텐데 당장은 그러한 것들을 주기까지에는 이 주식이 갖고 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연말 연초에 우리나라 이익이 하향 조정이 빠르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가격이 싸지만 조금 더 싼 구간이 올 때까지 주가는 못 올라갈 것 같다. 즉 조금 더 싼 구간은 뭐냐? 이익이 하향 조정됐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래서 연말 연초 넘어갔을 때도 우리나라 시장 2,400, 경우에 따라서는 또 2,500까지 가지만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연말 연초에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제일 싸 보이는 거는 미국의 장기채인 것 같아요. 장기채를 사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기채들 샀다가 머리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머리 아프죠. 뭐 채권 금융 이럴 때는 저는 단기채를 사는 게 맞지 않나. 단기채. 그치. 근데 단기채 투자하는 상품이 별로 없더라고. 사고 그치, 싶지만. 진짜. 예.
저는 장기채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경제를 안 좋게 보는 쪽이라서 내년은. 그래서 장기채 쪽이 오히려 기간 프리미엄으로 계산하면은 먹을 만한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그러면 보고요. 그 최근에 말하는 텀 프리미엄이 더 축소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축소되면서 먹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채도 사실 사야겠네. 예금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적금 같은 거 보려고 보면 최근에 많이 줘봤자 뭐 한 4.5%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이면은 채권 사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얘기로 좀 좁혀서 주식으로 따지면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좋아하고요. 인터넷 게임주나 소프트웨어라는 게 근데 지금 게임주라는 네이버나 게 이런 거. 뭐 카카오 같은 게 문제가 생겨 카카오는 그렇죠. 좀 많이 그러면 굉장히 그 선택 범위가 축소되는 거잖아 지금. 네. 그 안에서 좀 찾자라는 거죠. 네이버는 저도 좋아 보이고. 네이버 시절이 잘 나왔고. 네이버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뭐 구체적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니야. 게임주. 조심스러우니까. 어. 네. 아니 나는 그 계속해서 뭐 하우스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의 특징이 삼성전자, 현대차 합상 시총 비중이 내려오는 시기였거든.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이게 금지되는 그간은 그런 중소형주가 상당히 뭐 좀 선별돼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연말 연초에 아닌가? 중소형주를 위한 환경일지가 그래? 어떤 면에서? 중소형주 자체가 일단은 이익이 잘 안 나오는 환경을 갖고 있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사실은 또 선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소형주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렇게 좀 시장의 매크로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 퀄리티 있는 그치. 기업들 그런 거는 저희들도 좋게 그게 봐요. 뭐 최근에 뭐 정홍시 연구원이 발표했던 종목이라던가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또 하나가 있고 사실 우리가 또 하나는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공매도로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 갖고 장난질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내 말은 뭐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대형주들도 되게 주춤해지고. 그러니까 단적인 게 오늘 아마 열광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2차 전지일 것 같은데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쪽에 맞아요. 개인들이 섞여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추천하는 것 중에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식료하고 의류 이런 쪽은 그렇게 안 좋아하고요. 왜? 왜냐하면은 12월에 연말 소비가 그닥 안 좋게 숫자가 나올 가능성 찍힐 근데 가능성이 우리나라 많아서. 그나마 지금 좀 숫자 네. 찍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료에 그게 다 미국 소비가 좋기 때문이라고 라면 한번 같은 올해 거 뭐. 내도록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로스가 미국 소비가 하락할 수 꺾여버릴 것 있으니까.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나쁘게 안 봐요. 그래요? 저는 2차 전지 좀 나쁘게 안 보고, 근데 2차 전지 비싸잖아. 중에서 이제 너무 비싸잖아. 나도 똑같은 그렇게 생각이야. 비싸진 애들 말고, 아까 왜 말씀드렸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철강 수출 늘어날 수 있고, 2차 전지가 지금 재고가 높진 않거든요. 출하가 좀 빠졌지. 그래서 재고는 조금씩 채워 나갈 것 같으면 철강 잘하고 재고 2차 전지 하는데 좀 튼튼한 회사. 와, 지금 시장 봤더니 진짜 엄청나네. 하루에 3.42%가 코스피가 오르고 그 중에 한 2점 몇 %가 다 2차 전지예요. 코스닥은 어떻게 됐냐? 코스닥 더 높을걸요? 5.18%. 사이드카가 있을걸요. 그래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내년 시장이 어쩌면 더 리서치 베이스가 필요한 시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면 와서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에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이후에도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좀 더 우리가 이런 활성화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네. 시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네. 예.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고민하시죠. 그럴까요? 할까요? 네, 우리 예. 셋이서 모였으니까. 예.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계속 문자 오는 거니?